꿈, 의미 있는 정신활동, 지그문트 프로이트 2부.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꿈을 일반적인 정신활동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속에 박혀있는 자신감 넘치는 주장입니다. 꿈을 일반적인 정신활동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은 주술가들이 신비한 세계쯤으로 인식되고 있던 인간의 꿈을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포부죠. 과연 프로이트의 말 따나 허구를 바탕으로 하는 꿈이 사실을 토대로 한 정신만큼 인간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꿈의 수수께끼를 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일까요? 영화 인셉션을 통해 프로이트가 공안한 꿈의 해석의 의미를 살짝 덮어봅니다. 주인공 코브는 꿈속에서 타인의 비밀을 추출하는 전문가입니다. 무의식의 도둑이죠. 그는 동료 아서 네시와 함께 사이토라는 일본 부호의 비밀 추출을 감행하지만 무의식 훈련이 단단했던 사이토의 저항에 막혀 실패하고 말죠. 이 때문에 고용주였던 코블사에게 쫓기며 목숨의 이역까지 당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이토는 오히려 꿈속의 꿈을 능란하게 활용하는 코브의 실력에 감탄해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브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사이토는 꿈의 설계자 네시를 협박해 코브와 아서를 찾아내고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으로 수배범이 된 코브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조건을 걸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제안합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을 독점하려는 기업의 후계자 피셔의 머릿속에 거꾸로 기업 분할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죠. 생각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으로 채우는 인셉션은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코브의 동료 아서는 푸념하며 말하죠. Here's me planning an idea in your head. I say to you, don't think about elephants. What are you thinking about? Elephants. 당연히 코끼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기제를 스트라이샌드 효과라 부르죠. 잠시 스트라이샌드 효과에 대해 짚고 갑니다. 스트라이샌드는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저택에서 고요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 캘리포니아 해안기록 프로젝트에 자신의 집이 공개된 것에 분노하며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자 집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나고 스트라이샌드 저택은 한 달 동안에만 무려 42만 회 이상 조회되며 유명세를 탑니다. 소송이 있기 전에는 고작 6회만 열람되었고 그마저도 이에는 자신의 변호사들이 열어본 것이었는데 애초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진은 널리 퍼지고 스트라이샌드는 소송의 패배에 17만 달러의 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정보의 억압이 오히려 정보를 확장시키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심리의 복잡한 힘을 역설합니다. 의도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죠. 인간의 마음은 의식만이 지배하지 않으니까요. 생각을 심는 인셉션이 반대의 생각을 강화할 수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생각의 주입은 생각의 추출보다 예측 불가한 돌발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 자칫 한 인간의 마음의 기억 전부를 건드려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치환시키는 인격 살해와 같은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브는 두 아이와 만날 수 있다는 사이토의 제안에 임무를 받아들이고 팀을 조직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코브는 절절하게 귀환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팀원은 건축가 학생이자 남다른 배짱과 호기심을 지닌 꿈의 설계자 아리아드네. 코브의 오랜 친구이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포인트맨 아서. 임기응변에 강하고 마초적인 페이크맨 임스. 꿈의 강화를 돕는 강력한 약제사 유서프로 꾸려집니다. 설계, 수행, 조작, 강화로 표성되는 팀원은 생각, 행위, 조작, 정신을 현상되는 인간의 내용을 상징하죠. 생각과 행위가 한 쌍이고 조작과 정신이 한 쌍입니다. 생각은 몸의 실현이고 정신은 손발을 수행한다는 뉘앙스로 인간은 이 네 가지 형식의 조합으로 정신과 신체의 삶을 꾸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식 정립으로 한 인간에 대한 심층적 탐구는 세계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잣대가 되죠. 이 잣대가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데 활용됩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과학처럼 일반화될 수 있는 근거죠. 인간과 사회는 같은 원리로 유기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자신이 창안한 정신무성을 새로운 과학이라고 주장한 이유기도 하죠. 꿈의 해석은 해몽적 주술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 활동인 셈입니다. 자, 다시 영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코브와 죽은 아내 멜 사이에 검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아리아드네는 코브가 몰래 아내와의 꿈속 미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기억이 작전 중 아내 멜을 등장시켜 임무를 방해하고 있었죠.
사이토의 추출을 막았던 원인도 급작스런 멜의 등장 탓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리아드네는 꿈의 설계뿐 아니라 임무에 직접 참여하기로 작정합니다. 작전은 표적 피셔의 무의식 속 최종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 꿈속의 꿈, 꿈속의 꿈속의 꿈으로 기획됩니다. 3단계 작전이죠. 피셔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피셔가 LA로 간다는 정보를 얻은 사이토는 피셔의 전용기를 고장내고 항공사를 통째로 인수합니다. 꿈같은 부자의 행동력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이토의 진짜 목표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꿈을 현실 세계에 실행할 수 있는 경쟁자를 제거하고픈 자본가적 충동이죠. 아버지 사례를 충동의 원시 형태라 여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작동 원리와 유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체제 내 존엄을 꿈꾸죠. 그 강력한 충동이 꿈의 동력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제우스가 되고픈 소망이죠. 프로이트는 모든 꿈은 이기적이고 꿈의 목적은 소망 충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꿈은 현실의 부족함을 채우는 반영인 것이죠. 코브 일행은 피셔의 꿈속에 침투해 소망 충족의 메커니즘을 바꾸려고 합니다. 피셔의 마음의 방향을 기업 합병의 오이디푸스적 충동에서 기업 분할의 안티고네적 충동으로 치환시키려는 작전을 짠 것이죠. 안티고네는 거꾸로 걷는 자로서 왕이었던 외숙부 크레온의 명을 어기고 오빠의 장례식을 치른 애도하는 인간의 대표인물로 순교자의 순교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라는 두 인물은 인간 심연의 최종 에너지인 영적 충동과 순교적 충동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생명 에너지 밑단에 자리 잡은 힘의 역동은 최고의 권력자와 순결한 순교자 중 하나를 선택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소망이 다른 소망으로 대체된다고 해도 그것은 같은 시발점에 있죠. 압도적 1인자로 남고 싶은 충동입니다. 원초적 에너지이자 우리가 꿈을 꾸는 원인이죠. 인간은 이러한 단독적 힘의 역동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문명을 건설합니다. 영웅 충동을 순교 충동으로 바꾸려는 인셉션 작전은 1단계 꿈에 돌입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피셔를 납치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피셔의 무의식은 훈련을 받아왔기에 단단한 방어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죠. 게다가 사이토가 총에 맞아 목숨이 유독하게 됩니다. 더구나 코브와 유서프를 제외한 팀원들은 죽으면 깨어나는 일반적인 꿈과는 달리 강력한 진정제로 잠든 상태였기에 꿈속에서 사망하면 림보라 불리는 헤어날 수 없는 무의식의 심연으로 추락한다는 것을 알고 절규하죠. 꿈이 끝날 때까지 물러설 수 없는 극한의 위험에 그들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코브의 무의식 속 멜의 출현으로 작전에 실패할 것을 우려한 아리아드네가 코브를 추궁함으로써 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코브와 멜은 꿈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신적인 전지전능함에 중독된 탓에 림보에서 50년의 세월을 함께 살았고 그로 인해 현실 감각이 상실되고 있음을 걱정한 코브는 멜의 무의식에 죽어야 꿈이 깬다는 생각을 인셉션하였고 현실 세계에 돌아온 멜은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어 현실을 꿈으로 착각해 자살하는 것입니다. 코브는 자신이 주입한 생각이 멜을 죽였기에 멜과의 행복했던 시간을 무의식 속에 가둬두고 죄책감을 달래고 있었죠. 이 잊을 수 없는 상실의 트라우마가 코브의 무의식 속에 지속적으로 멜이 침범한 이유입니다. 이 엉킨 사태 탓에 코브는 애초 임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행하였고 그 사실을 아리아드네에게 들켰던 것이죠. 자, 이제 코브 일행은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애초 설계되었던 꿈보다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한 단계까지 뛰어듭니다. 2단계 꿈인 어느 호텔. 코브는 피셔의 삼촌 브라우닝을 회사의 반역자로 세우고 피셔에게 브라우닝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그의 의도를 훔치자고 피셔에게 제안하죠. 브라우닝을 잠재우고 그의 꿈인 3단계로 넘어가도록 유도합니다. 반면 아선은 호텔에 남죠. 이때 꿈의 1단계에서 유서프의 차가 다리 난간에 전복될 위험 속에 있고 이 불균형이 2단계로 전이돼 아선은 중력의 역방향으로 작동되는 위험에 처합니다. 꿈을 깨우는 킥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1단계와 2단계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3단계 작전은 지속됩니다. 피셔에게 아버지의 조작된 생각을 주입해 기업을 합병해 세계를 지배하는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 기업을 분할해 아름다운 기억 속 아버지를 애도하며 민주적 회사로 재편시키는 순결한 기업가로 살게끔 생각을 바꾸는 작전이죠. 부의 독점이 아닌 분배의 민주적인 순교자가 되라는 명령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3단계 꿈이 시작된 직후 1단계의 유서프는 돌발 상황 탓에 계획보다 일찍 벤을 난간에 부딪혀 킥을 날리지만 3단계의 일행은 이를 놓치고 다음 킥 전까지 임세션을 끝내기로 합니다만 피셔가 금고에 거의 도착한 순간 다시 멜이 나타나 피셔를 총으로 쏘고 말죠. 코브가 급히 멜을 저격하고 임스가 피셔를 되살리려 노력해보지만 피셔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작전은 실패한 듯 보입니다. 피셔는 꿈속에서 죽었으니 림보에 빠졌고
사이토 또한 죽기 직전까지 오죠. 계획 실패에 절망하는 팀원들에게 아리아드네는 림보로 가서 피셔를 데려올 것을 제안하고 코브와 아리아드네는 피셔와 함께 림보로 갑니다. 무의식의 심층, 원시 형태의 생각들이 어떠한 현실적 보호장치도 없이 유랑하는 깊은 어둠의 시구간 속으로 불가능한 임무는 진행되는 것이죠. 한편 사이토는 피셔를 지키다 결국 사망하여 림보로 떨어집니다. 림보에 도착한 코브와 아리아드네는 메리 피셔를 데리고 있다고 예측한 코브의 직감에 따라 과거 그들 부부가 림보 속에 만들어 두었던 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코브는 멜에게 임세션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멜을 죽인 장본인이 자기였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코브의 죄책감을 씻어주고 아리아드네는 멜을 살해해 코브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가책의 잔재를 끊어버리고 피셔까지 찾고 3단계 꿈의 인셉션까지 성공하고 킥을 실행해 팀원들을 현실로 귀환시킵니다. 그러나 코브는 사이토와의 약속을 상기하며 그를 찾아 나서죠. 코브는 홀로 림보를 헤매고 바다에 쓰러진 채 사이토의 무의식 부하들에게 발견돼 코브와 사이토는 제외합니다. 완전히 늙어버린 사이토는 코브의 토템인 팽이를 보며 이 팽이 본 적이 있어 반쯤 잊혀진 꿈이라고 말하면서 림보에 유폐된 제 자신을 자각하고는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작전은 성공하고 코브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면서 영화는 막을 닫습니다. 꿈속에서 최고의 삶이라는 소망을 충족했으나 그것이 꿈이라는 자각을 통해 현실로 돌아왔던 코브의 1차 림보 여행은 아내를 잃는 비극으로 끝났었죠. 오이디푸스적 충동은 반드시 현실 세계의 파멸과 연관된다는 암시입니다. 반면 안티고네적 순교의 꿈속에서 사이토를 위해 희생한 코브는 현실에서 자신의 꿈을 이룩하죠. 진짜 아이들과 재회하여 환상의 소망 충족이 아닌 현실의 소망 충족으로 그의 삶은 재편됩니다. 최고가 되겠다는 파괴적 꿈은 현실을 파괴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가능한 위험한 꿈인 셈이죠. 따라서 현실에 작동하는 꿈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안티고네적 욕망인 타자와 함께 타자를 품고 상생을 도모하는 이 먹먹한 현실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꿈이 아무리 환상적이라도 인간의 기반은 여전히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갈 무대는 오직 현실입니다. 영화는 코브의 토템을 멈추지 않으며 이것은 꿈일 수 있다는 잔재를 남겨둡니다. 신비롭고 환상적인 영화 또한 일각의 백일몽일 뿐이기에 영화라는 환각을 즐겼다면 이제 냉엄한 현실을 스스로 감각하라는 감독의 명령이죠. 문제는 여전히 현실이기에 우리의 꿈은 현실 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꿈에서 깰 수 있는 자만이 생생한 상생을 책임지는 자만이 환각의 꿈 바깥에서도 꿈같은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아내 마르타에게 보낸 편지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굶주림과 사랑, 결국 그것이 진정한 철학이죠. 그렇습니다. 무의식의 원천이 굶주림의 충동과 현실의 원천인 사랑에 온전하게 결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철학적 실천으로 삶의 방향을 정밀하게 톱밥을 수 있습니다. 꿈만으로도 현실만으로도 충족될 수 없는 우리의 역동적 오늘이 되길 응원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